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 농장 너구리입니다. 염사저씨, 양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마가 왔는지 소낙비가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상한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도 좀 더워진 것 같고요. 양희님 계신 곳은 어떠세요? 여기도 낮에는 좀 더웠는데요. 지금 며칠 전까지 계속 비 내려서 안 그래도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미국에도 장마가 있나 그러더라고요. 음, 여기도 허리케인이 있죠. 근데 음, 좀 분명히 날씨가 예전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그리고 네. 주로 낮에는 에어컨 빵빵 트는 그 안에만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온도를 잘 못 느껴요. 근데 저녁에 이렇게 밖에 나오면 별로 이렇게 뜨겁게 안 느껴지는 거 보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덥진 않은 것 같아요. 염사저씨님도 날씨 변화를 좀 피부로 느끼시나요? 좀 이제는 뭐 완전한 여름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한낮에 90도 살짝 올라가고 전형적인 이제 남동부 온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주제는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양희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1년 만인가요? 미국에서 돌아왔죠. 네. 네, 지난 24일에 1년간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공항에서 이제 본인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이렇게 시사하는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뭐 전국 순회 강연을 다닌다고 하고 또 그치만 조금 이게 분위기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이렇게 직접적이거나 또 어떤 자극적인 발언은 좀 자제하는 듯한 게 보이고 또 실제로 기사에도 보니까 그 이낙연 친 이낙연계 의원들의 의견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그 이재명 대표한테 반대되는 그런 행동은 많이 하지 않을 거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지만 내년이 총선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총선을, 근데 지난 12일에 베를린 자유대라는 곳에서 그 강연을 할 때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대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 약속은 지킬 것 같거든요. 어, 그러면 본인은 출마를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국회의원 총선에 이렇게 나오는 국회의원들을 본인을 지지하는 아니면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반면계 사람들을 더 많이 이렇게 포진시키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염사저씨님은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주당이 뭐 현재 그 일반 중도층한테 조금 뭐 안 좋은 지지율인데 뭐 유능한 정치인들이 다 와서 힘을 합치는 게 제일 좋죠. 뭐 제일 당장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자기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제 양쪽의 극렬 지지자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이재명 지지자 방에도 있었고 이낙연 지지자 방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극렬 지지자들이 무조건 너무 심한 말들을 서로 해요. 양쪽이 똑같아요. 누가 더하고 맞아요. 누가 덜하고가 없어요. 그래서 난 그게 걱정되고 문제는 그런 극렬 지지자들이 또 여론을 끌고 가고 권리 당원 수도 만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걱정되는데 이재명 대표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낙연 국무총리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지만 다들 유능한 정치인들이고 민주당의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 좀 협력을 해서 이 윤석열 이 정부와 이 극보수로 좀 상식이 어긋나는 이 정권의 폭주를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요. 우리 지지하는 분들끼리라도 서로 좀 욕설을 하지 못하도록 자제해야 되겠어요. 염소 아저씨
의견에 정말 동의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곳과 또 마찬가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곳에 다 있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더 심하냐? 그거는 진짜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데 다만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됐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그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 국민의힘 쪽으로 어, 그 대통령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됐는데도 계속 해가지고 계속 이재명이 되면 결국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고 나중에는 거봐라, 안 된다 그랬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노력을, 이재명이 그 비판하는 노력을 이재명 대표가 될 수 있게 지원하는 데 썼다면 저는 충분히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음, 진짜 너무 심했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들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냐 아니냐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게 참 실망스러웠고 그때 또 제가 또 실망스럽게 제가 이낙연 대표한테 좀 실망스럽게 느낀 게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지고 나서 한 번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행보를 보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미국으로 왔잖아요. 음, 바로. 그렇죠. 나는 그게 미국, 너무 실망스러워. 음, 아무튼 이낙연 전 대표가 왔는데 좀 염사저 씨와 양희님 말씀하신 대로 좀 통합과 화합,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갈라지면 좀 그렇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주목받는 소식이 그 예전에 박근혜 시절 때 조현천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쿠데타 같은 걸 모의했다가 도망갔던 일이 있었는데 이 양반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근데 그때 기억이 정말 나는 게, 그거는 요번에 돌아온 게 3월 29일이고, 5년 3개월 전에 한국에서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몰래 가버린 거예요. 기소되는 게 기소 중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어, 이 사람을 찾으면 그 사리금 준다고 그냥 현상수배 이슈에, 했었죠. 예. 예, 그렇게 현사수배금 올려가지고 막 나서 사람들이 매일 거기다가 나 어디서 봤다, 뭐 하나름안에서 봤다, 앞에 거기서 봤다 막 그리고 막 올라오고 막 그랬었어요. 나도 그러면서 그것까지만 우리가 기억나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네,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아 이거 일부러 안 잡는 거구나. 그렇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보통 일반 사람들한 눈에 달 띌 정도라면 그러면 얼마든지 맘만 잡으면 그걸 못 잡겠어요? 근데 일부러 안 잡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것도 우리가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공항에서부터 막 그 밝은 표정으로 들어와가지고 다들 이 사람 지금 들어오면 바로 구속되는데 왜 저렇게 표정이 밝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거 분명히 이 정권하고 뭔가 뒤에서 모종의 그런 모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조현천이 육사를 나왔는데 육사 동기 중에 지금 현재 정권 실세로 불리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있대요. 그런 게 아닌가. 이거는 음, 확실한 것도, 그러니까 이제 나름 이제 기자들이 군사정 기관의 첩보를 이제 파악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기소가 됐다가 구치소에 있었는데 석방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왜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석방이 되지? 하고 그거를 좀 이유를 좀 보니까요. 여기서 어, 이제 얘기 나오는 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또 핵심 재판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 법원에서 보석을 인용해 줬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도주할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치소랑 그 재판을 받아야 할 법원이 너무 멀어서
가까운 데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 이유로 석방을 해줬는데 이게 도대체 이 대한민국 법은 이 법원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정경심 교수 4년 동안 그렇게 아픈데 그 수술 받고도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이 법이 왜 이런지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조현천 음, 기무사령관은 이거는 국가 반란 내지는 뭐 대량 살상의 여지가 있는 엄청나게 중대한 그럼요. 범죄잖아요, 이거. 음, 그럼요. 그때 도주 전에요. 미국으로 가기 전에 받았던 협의가 뭐냐면요. 반란 수계 예비, 반란 수계 음모, 내란 예비, 내란 음모,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또 행사,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뭐 정치 관여, 직권남용 이런 말도 그냥 저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 거예요. 그 그리고 당시 가장 그 기획대로 가면은 계엄령 선포하고 시민들이 그거에 맞아요. 항의하고 그러면 군인들 풀어서 유혈 사태 일어나고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였죠. 예, 그렇죠.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처음에는 다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될 거 같은 느낌이 되니까 되기 전에 아예 이렇게 내란 그러니까 음모처럼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야겠다 이런 거를 계획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음, 기억이 나요. 그때 추미애 법무장관이었던가요? 아니 누구였죠? 그 누군가가 이거를 미리 나와서 이런 이것도 있다 하고 알렸어요. 음, 본 기억이 나요. 이 쿠데타 모의 사건. 아,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게 기무사가 이 군의 약간 국정원 같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라든가 굉장히 많은 그 조작을 그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박근혜 지지 집회 같은데 그 집회를 열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사드 배치 그때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의견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사드 배치하는 쪽으로 여론 형성하기 위해서 기무사 예산 투입하고 또 예비역 장정들도 동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때 굉장히 신문에 많이 났던 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뭐 아무튼 이게 내란 음모죄, 국가 전복죄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무혐의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에 있으니까 이번 이제 총선이 이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목표가 이제 170석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 여론으로 따지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검찰 다 장악했고, 법원도 어느 정도 장악했고, 경찰도 장악했고,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언론만 장악을 하면 그러면 이제 다 된다라고 그러니까 국회는 아직 장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KBS 수신료 저기 징수하는 것을 그 일반 세금하고 분리해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세금을 본하면 안 낼 거 아니에요. 그 뭐 TV를 안 본다든가 그런 이유로 그러면 분명히 예산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광고 컨트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언론을 지금 장악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미 또 방송 그 심의위원회 같은데 다 자기 쪽 사람들 넣어서 지금 최민희 의원이 방송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 임명을 이 안 됐잖아요. 그런 지금 음, 그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채널 A라든가 뭐 그런 TV조선 그런 데가 뭐 너무 이제 날개를 다를 테고 여론은 이제 이렇게 장악을 하고 나면 그러면 국회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여론으로 결국은 다 그리고 또 검찰과 법원이 손잡아서 그러니까 국회를 그렇게 장악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지금 하나하나 추진을 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진짜 여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이 지금 그 많은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데 저는 그 요즘 이재명 대표가 행보를 좀 강하게 나가는 걸 더 세게 나가서 왜냐면 다 알잖아요. 알면서도 겁나서 못하고 그냥 이제 포기해서 안 하고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 촛불 행동이라든가 그런 종교계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언론계도 그렇고 양식 있는 그런 뭐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 많이 지금 얘기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고 같이 뭉쳐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힘을 내서 이거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봐요. 170석 저는 민주당이 정신 안 차리면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과거로 항상 과거에 그랬으니까. 하지만 정신 차리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그 변진섭의 희망사항이랑 비슷한 그런 논조가 아닌가,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 희망사항이고 저는 뭐고 대통령이 그 의회 얘기 같은 거 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요. 원래 네. 대통령은 행정에 전념해야 되고 이렇게 총선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죠. 속으로야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든가, 그쵸. 근데 그러면 이거는 노골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언론에 나왔다라는 거는 그거 상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170석을 갖냐 안 갖냐의 그 포인트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지금 더 큰 문제인 거거든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총선에 개입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 공무원 선거 개입 위반으로 2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하게 그 민주당이 그러니까 의석을 가졌으면 그러니까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것 때문에 탄핵 그 소추의 그 한 이유가 그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런데 관여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는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마음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언론에서 그게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더 지금 저는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예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는지 그게 좀 제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런 게 한두 어, 개가 아니죠. 지금 예전 같았으면 잡혀갈 그런 것들, 그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 매일매일. 아무튼 좀 시대가 뭐 그때마다 달라요.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아, 염사시님 미국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네, 오늘은 그럼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재미있는 퀴즈부터 시작할까요? 아, 예, 뭐 자, 이건 영어인데 뭐 한국 사람들도 다 아는 영어입니다. 누구나. 여름의 해변가, 우리 양이님의 배경처럼 해변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고요. 천조가리 서너 개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 속옷? 재료가 비키니? 그렇습니다. 비키니죠. 재료. 야, 해변가에 무슨 속옷을 입고 있어. 예, 우리 저기 너구리 동네에서는 여름에 해변가에서 여성들이 속옷을 입고 있답니다. 예. 아, 여기 유행이에요. 자, 이 비키니 우리는 이제 즐겁게 뭐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비키니라는 이름 자체가 엄청난 비극을 갖고 있어요. 저 남태평양 쪽 있지 않습니까? 호주와 하와이 사이. 여기에 이제 비키니 섬이 있습니다. 마샬 군도라고 있죠. 조그만 하와이보다도 더 작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화산이 일어나면서 뭐 마그마가 분출돼서 조금씩 식어가면서 만들어진 그런 섬들 있잖아요. 쭉. 예, 네. 그런 섬들이죠. 마샬 군도라는 게. 뭐 영어로는 아톨이라고 그러는데 그중에 섬 하나가 비키니 섬인데 프랑스의 한 사람이 해변가에서 여성들이 입는 그 수영복을 보고서 더 짧게 조그맣게 만들면 좋겠다 하면서 그 비키니라는 이름을 따서 만든 게 비키니 옷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비키니 섬입니다. 예. 원래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곳이라 피킨이라고 그랬대요, 피키니. 근데 이제 아, 그게 독일이 2차 대전에서 지면서 이제 독립을 하면서 비키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그 프랑스의 사람이 그 이름을 따서 비키니라는 옷을 만들어서 이제 유행을 시킨 거죠.
그런데 여기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945년부터 56년까지 핵 실험을 했어요. 미군에서. 핵 실험. 아, 예. 와, 그 핵실험 장면을 보면은 무지막지합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그 더든 교수와의 간담회에서 말했듯이 미국만이 유일하게 인간을 대상으로 핵폭탄을 터뜨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살인성이 바로 지금도 계속 이어져서 일본을 지배하고 일본이 한국에 사과하지 않는 근거가 되고 일본을 조종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나라를 침략해 간다. 이게 이제 더든 교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음, 일본도 미국도 사과를 하지 않아,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미국만이 유일하게 핵폭탄을 써서 대량 인명 살상을 하고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 마샬제도 비키니 섬에서 핵실험을 더해요. 총 60여 차례를 했는데 그 중에서 54년 3월 1일 날 한 핵실험이 가장 큰데 이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핵폭탄 위력의 1000배랍니다. 아유, 이거 지금도 자료 영상 여러분 뭐 보신 분들은 다 보셨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와, 무지막지합니다, 이거. 이거는 진짜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같이 그렇게 커요. 실제 영상 보면은. 그래서 요걸 하기 전에 비키니 섬에서 평화롭게 놀던 사람들을 이동시켜요. 딴 데로. 한 100km 떨어진 데로. 아, 그 미군 장군이 딱 그 섬에 가. 그거 통역관 한 명이 있어요. 그 마을 주민들 한 20, 30명 애들이랑 다 모아놓고 미군이 그 통역관한테 얘기해요. 뭐라고요? 미군이 지금 새로운 무기를 우리가 실험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아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좋은 곳에 쓰려고 한다. 그래서 이 무기를 쓰는 것을 여러분들은 동의하시죠? 그러면 통역관이 막 영어해. 그러면은 막 그 주민들이 아 좋다 찬성한다 다 이럽니다. 그걸로 통과를 받는 거예요. 아, 이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이주를 해갑니다. 배에 싣고 실려가지고 그 몇천 년 동안 살아오던 조상들의 땅.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폭탄 일어나면서 예상치 못하게 너무 크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죠. 엄청난 피해가. 머리가 그냥 다 빠져. 하늘에서 눈이 내린대요. 그 눈이 방사능 물질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뭐 암 생기고 피부 다 벗겨지고 그것이 지금 1954년이면은 한 80년 전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 그렇죠. 70년 전 일. 뭐 지금도 무지막지해요. 그 일대가. 그래서 아직 비키니 섬의 사람들은 조상들의 살던 곳으로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언젠가 간다, 언젠가 간다. Someday we'll go back 이러는데 이제 비키니 섬 사람들은 비키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 안 남았고 그 딴 섬으로 이주해 간 곳에 사는데 이제 2세, 3세들만 자라나는데 이제 옛 일이 돼버리는 거죠. 아, 우리 조상들은 저기 몇백 킬로 떨어진 비키니 섬에 나오셨다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고 이러면서 그 방사능 물질들이나 위험 물질들을 섬 하나에 그 묻어가지고 콘크리트 다 막아버립니다. 돔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요. 돔. 킹덤처럼 동그랗게 해가지고 붙여버렸어요. 자, 요 아래에 보시는 거 있죠? 이게 예, 동그랗. 돔입니다. 돔. 이게 돔. 그런데 이게 이제 유출이 돼. 오래되니까 콘크리트 이런 게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무슨 일이 나요? 이제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자꾸 높아지니까 물들이 자꾸 침범을 해, 여기에. 근데 이거 워낙 태평양 한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가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경고 사인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방사능이 있는 거예요. 이 위치가 대충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오스트레일리아 있고 한국 있고 일본 있고 미국은 저쪽에 있고 마샬 군도가 이쪽에 있어요. 이 정도에.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진은 이번 프로그레스 매거진에서 보여준 건데 이게 당시의 핵폭발 사진입니다. 엄청나죠? 네. 무지막지하죠.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방문하기 허락을 한다고요, 지금도요? 허락이 아니라 거기 보초가 없어요. 허락이고 광비고 없어요. 워낙 머니까 거기에 보초병을 보낼 만한 여력이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간다니까. 예. 사인이라도 있나? 그러면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텐데 배나 누군가는 비행기 가면은 문제가 되죠. 큰 문제가 되는데 거기 그냥 가게끔 방치돼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마샬 군도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미군하고 컨트랙을 맺습니다. 그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키니 섬의 주민들을 딴 곳에 옮기고 데려간다고 못 지키면은 이주해간 곳에서 적어도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정착금을 줘야 될 거고, 또 이 핵실험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한테 무슨 뭐 적어도 의료 혜택 같은 거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약속이 안 지켜진대요. 음, 그러고서 현재까지는 그야말로 그 비키니 섬 주민들이 한 달에 150불씩 받는데요, 생활비로. 그러니까 현실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 이거 받아가지고 뭐예요? 그리고 이미 떠난 곳에서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 Contract of Free Associ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Contract of Free Association. 그 미국 정부하고 이 마샬 군도의 이 핵 문제 때문에 이 국가들하고 맺은 협약이 이 Contract of Free Association이라는 이름인데, 요거를 트럼프 시대에 다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한테 줄 5,700만 불인가 이거를 안 줘도 되는 걸로 해버렸어요. 트럼프 시대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욱 곤경에 빠져 있는 거죠. 더욱 곤경에.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 다시 한번 이 대사를 보내서 이 지금 그 마샬 군도의 사람들, 그 비키니 원주민들을 비롯한 그 근처의 여러 섬들, 아일랜드라고도 하고 어톨이라고 합니다. 산호초가 둘러싸인 조그만 섬들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이 협약을 맺으러 가는데, 그 사람이 조셉 와의 윤인데 한국 이름으로 윤 여상이라는 분이고 서울에서 태어나고 영국에서 학위를 받으셨네요.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대사도 역임했고 미국 정부에. 예, 그리고 이번에 바로 이 특별 대사로 이 마샬 제도 사람들과 협약을 하기 위해서 다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면은 그 어린이들이, 그래서 조그만 마을에 막 탈탈탈탈 비행기 타고서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오면은 뭐 어떤 세레모니를 해야 되잖아요. 환영식 이런 거. 네. 이런 거 할 때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We live in the fear. 우리는 공포에 살고 있어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환영식 공항에서. 조그만 공항에서. 마당 같은 공항에서. 어떤 fear냐면은 bomb, 폭탄과 건, 총과 뉴클리어, 핵이라는 이 위협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 해외에서 이렇게 올 때마다. 참 그거 보니까 웃픈 현실이라고 그러죠. 웃픈 그치. 현실. 애들이 그런 노래를 불러요. 대사 올 때. 하여튼 우리 윤 여상 대사 요번에 가시고 이미 다 다녀오셨죠, 사실. 하여튼 바이든 정부에서 이 핵 문제 성의껏 잘 해결해서 그 치유할 수 없는 그 아픔, 무시무시한 그 핵 방사능의 후유증, 이 문제에 좀 어떤 해결책을 잘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현재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 문제도 이 비키니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이 이야기 한번 꺼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핵, 뭐, 원자력 발전소 이거 다 괜찮은데, 좀, 그런 방사능 폐기물이나 핵 폐기물 같은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좀 과학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그 비키니 섬 원주민들도 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준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오세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